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독일에 살면서 변한 나의 성격, 비단 성격뿐만 아니라 성향, 마음가짐, 성질머리, 그냥 뭉뚱그려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만두를 빚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료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노동주. 시원하게 잘 익었습니다. Eva Fun 준비했습니다. 알코올 프라이. 이거 처음 사봐. 아니,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사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처음 해봐요. 이렇게 일반 예버랑 똑같이 초록색 병에 담겨 있고요. 과연 맛이 있을지 마셔보겠습니다. 병맥주는 병째 마시는 거예요. 포스트. 똑같아. 그냥 얘랑 맛이 똑같아. 와, 독일 기술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약간 취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노동주가 준비가 됐으니까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만들 만두는 두부를 이용한 두부 만두를 만들 거예요. 만두에 원래 두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저는 고기를 안 넣고 만두를 만들 겁니다. 왜냐고요? 고기는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만두라도 채식으로 먹고 싶어서? 그리고 만두피가 있어야 되겠죠? 만두피는 저는 고아지아에서 샀어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 마트 체인점. 그리고 생강. 이걸 다 넣진 않을 거예요. 이걸 다 넣으면 아마 생강만밖에 안 나겠죠? 그리고 파. 독일에서는 대파를 이런 식으로 파는데 맛은 그냥 대파랑 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숙주나물. 네, 숙주나물도 고아지아에서 샀고요. 450g 1유로 주고 샀습니다. 1유로 4센트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가 그냥 일반 독일 슈퍼마켓 가면 뭉고보는 슈퍼센이라고 해서 팔긴 파는데 요만한 양에다가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꼭 아시아마트에서 사셔야 저렴하고요. 만두소 간은 뭐 간장이니 참기름이니 복잡하게 넣어도 되지만 오늘은 진짜 최대한 심플하게 소금, 살츠, 그리고 후추. 일부러 이렇게 한국 순후추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걸로 사왔어요. 집에서는 원래 통후추 갈아서 쓰는데.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아지노모토. 그 미원이에요. 미원을 넣으면 확실히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맥주 자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최대한 심플하게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를 이렇게 빚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 보기 싫으신 분들은 뒤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스테인리스 볼 하나 있으면 좋죠. 여기다가 이제 두부는 제가 얘를 산 이유가 이게 완전 단단한 두부예요. 거의 물기가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찌개나 이런 데 넣으면 맛은 진짜 없어요. 근데 만두는 두부를 어차피 물기를 진짜 꽉 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손목도 되게 약하고 물기 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물기가 짜져 있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두부를 사서. 이 비닐에서 두부 바로 꺼낸 건데 벌써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단단하고 물기가 별로 없죠. 키친타올로 표면에는 물기가 좀 있으니까 얘를 좀 닦고. 근데 진짜 일반 두부에 비하면 정말 물기가 없어요. 그리고 토푸학이라고 해서 두부를 이렇게 으깨는 거를 마치 약간 간고기처럼 해서 파는 것도 물론 있어. 그럼 이 으깨는 수고조차도 덜 수 있지만 걔가 훨씬 비싸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잘 으깨져요. 재밌어. 촉감놀이. 자, 불과 한 3분이 뭐야? 1분 만에 이렇게 다 으깼습니다. 고슬고슬한 거 보이시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잠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은 데치거나 쪄야 되는데 저는 최대한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450g, 두부가 400g. 거의 1대1로 들어가는 게 맞아. 이런 유리볼에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같은 스테인리스는 안 돼요. 이거를 담아서 일단 이제 씻어줄 건데 숙주나물 상태 좋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물에 물론 씻으셔도 되는데 물을 일단 한번 잠기게 담은 다음에 손으로 조물조물하고 그 다음에 체에다가 받쳐서 물을 빼고 흐르는 물로 한 번 정도 헹궈주고 다시 이 볼에 담아주면 물을 좀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숙주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씻었으면 물기가 있잖아요. 이 물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접시로 덮고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직행. 일단 3분을 돌리고 상태를 봐서 더 돌릴 거고요. 그동안 파를 좀 썰을게요. 파하고 생강, 생강부터 썰읍시다. 요만큼 넣겠습니다. 요만큼. 껍질까지 해서 딱 10g이에요. 10g. 일단 껍질을 까주고요. 생강 향이 참 좋아. 이 생강이 섬유질이라고 해나? 이게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이 결을 좀 완전히 파괴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뭐 다지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아주 잘 다져졌습니다. 생강은 또 맛이 강하기 때문에 알았어. 네, 숙주나물 곧 꺼내올게요. 자, 생강 썬 거를 밥숟가락에 이렇게 계량을 위해서 담아보면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나오죠? 나 진짜 프로 주부 같다. 어떻게 딱 그냥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딱 했는데 10g이 나오고 딱 이렇게 밥숟가락이. 이거는 아까 다져둔 두부에 그냥 넣어놓을게요. 뜨거워, 뜨거워. 3분 지금 딱 지났고요. 아직 좀 너무 아삭한 감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뒤적여준 다음에 위에랑 아래랑 또 익는 속도가 다르니까 뚜껑 다시 덮어서 2분 더 돌리겠습니다. 그럼 2분 동안 노냐? 아니죠. 2분 동안 파를 썰어줘야죠. 근데 또 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파맛밖에 안 나잖아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3단. 새끼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새끼손가락보다 얇네. 얘를 그럼 무게를 달아보면 50g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뿌리 많이 자를 필요 없고 진짜 끝에만 자르시면 돼요. 이 뿌리도 또 막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프로 주부는 아니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파는 한 1cm는 좀 너무 두껍고 몽고보네는 저 상태로 이렇게 뚜껑 덮은 채로 두면 뜸이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다 익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cm는 아까 내가 너무 넓다 그랬지? 0.3에서 0.5cm 정도로 썰어줍니다. 한 줌, 2줌 정도 나와요. 에밀리 손 기준. 그럼 이 파도 그냥 바로 아까 이 두부에 생강 들어간 데다가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미끌미끌. 그럼 이제 칼이랑 도마는 필요 없어요. 설거지 하시고요. 나물을 뚜껑을 열어보면 잘 이 정도면 됐고요. 데치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주방 가위를 가지고 잘게 잘 다져줍니다. 물론 이제 도마에 넣고 칼로 다지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도마랑 칼을 설거지를 다 해서 그리고 뜨거워. 이거 손으로 잡고 썰면. 자, 숙주를 어느 정도로 다질 것이냐. 너무 조사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길면은 이따 만두피 채울 때 막 겉으로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이상적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느낌. 그리고 물이 진짜 더 많이 나왔죠? 이렇게 다져놓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손으로 짜도 되는데 저는 손목이 진짜 약해가지고 그냥 체에다가 한번 받쳐서 물기를 살짝만 뺄게요. 네, 숙주나물도 이렇게 완성입니다. 얘도 요 두부 생강파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간은 제가 아까 소금하고 후추하고 미원 이것만 넣고 소금을 어차피 만두에 간장 찍고 다 하니까 이렇게 1티스푼 후추야말로 진짜 취향을 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후추를 좋아하니까 완전 듬뿍 한 티스푼. 그 다음에 미원은 반 티스푼 이렇게만 넣고 다 정리하고 양념도 뭐 깨를 넣는 분들도 있고 뭐 들기름을 넣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요거를 잘 섞어줄 건데 이걸로 잘 비벼줄게요. 꾹꾹 이제 누르면서 이렇게 조금 손에 힘을 줘서 얘를 섞어줘야 맛있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 됐죠? 그럼 이제 완성된 만두소랑
찹쌀 만두피. 이거는 냉동된 거를 사서 천천히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킨 상태예요. 근데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얘가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장은 만들기 직전에 뜯고. 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제 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만두를 빚으면서 오늘 하기로 했던 수다를 떨어볼까요? 카메라 가져가야 돼. 노트북도 가져가야 돼. 자, 만두를 빚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레이아웃이 나름 중요한데 네, 아니다. 요게 낫겠다. 요렇게. 그렇지. 이거는 이제 만두피 부칠 물이고요. 만두피는 이제 뜯어서 이렇게 뜯으면 마치 뜯어질 것처럼 만들어 놨으면서 절대 안 뜯어지죠? 네, 그냥 속 편하게 칼로 뜯어 오겠습니다. 자, 요 만두피도 요 껍질 홀라당 다 벗겨버리지 말고 다시 닫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 꺼내고 필요할 때 다시 닫고. 만두를 다 빚었으면 요 접시에다가 깔 건데 여기 밀가루를 좀 더 뿌려줘야 돼요. 밀가루. 자, 됐습니다. 그럼 대망의 첫 만두를 빚어볼까요? 아, 근데 만두 빚느라 사실 집중하면은 얘기가 잘 안 나올 수 있긴 한데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의 흐름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두피에다가 만두소. 아, 진짜 담백하겠다, 만두가. 이렇게 담고요. 겉에 물을 묻히는데 저는 반쪽만 묻힙니다. 전체를 다 두르는 게 아니라 반쪽만.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두피가 이미 여기가 째져 있었네. 이거 봐봐. 이렇게 뭔가 칼로 내가 아까 뜯으면서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못 쓰겠네. 그냥 버리고요. 2차 시도. 밖에 개가 짖네. 저희 집 개는 되게 안 짖어요. 되게가 아니라 아예 안 짖는다고 봐야 돼. 그래서 짐이 목소리를 한동안 몰랐다가 제가 꾸면서 짖더라? 꿈에서 뭐 토끼를 잡나 얘가.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달리듯이 막 초원이를 그러면서 막 짖더라고. 그때 지미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만두를 뭐 잘 빚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호사스러운 기술로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딱 요 정도가 제 수준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므려갖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 귀엽다. 이렇게 해야지. 얘도 물을 한번 묻혀서 귀여워. 귀여워 하니까 지미가 쳐다봐. 그럼 당연히 귀엽지 너는. 근데 이 만두 귀엽죠? 한입거리.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접시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보겠습니다. 노동주 빼놓지 않고요. 예버 알코올 프라이 알코올로 다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고 하실까봐 예버 펀 났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제 이거를 주로 마셔야겠어. 술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술은 진짜 요즘에 술방도 많고 뭐만 하면 다 술이잖아요. 근데 술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독일에 살면서 변한 나의 성격. 일단 제 원래 성격은 조금 더 앵글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또 MBTI만큼 내 성격을 간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드물기는 해요. 그쵸? 많은 분들이 그냥 저 보기만 하고 막 맞추시던데 네, 저는 ENFP입니다. ENFP는 사실 독일에 살기 좋은 성격일까요? 불리한 성격일까요? 약간 불리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이제 독일 국민들이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도 미리미리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원래 약간 제 직감을 굉장히 믿는 편이고 딱 삘이 온다 그러죠. 삘이 오면 그거를 좀 실행에 옮기는 바로바로 그런 성격인데 독일에서는 그런 성격이 사실 막 엄청나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지나친 일반화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열한 특징만 봐도 ENFP가 살기 굉장히 힘든 동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독일에 살면서 제 원래 가진 그런 ENFP적인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걸 지키려고 저도 진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뭐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또 그 나라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자기가 가진 특성을 모두 포기하는 게 인테그레이션이 아니에요. 그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제가 잘못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도 예전 영상들을 좀 보면 네가 가진 한국적인 그런 걸 좀 버려라. 독일에 적응을 하고 싶으면 독일 사람처럼 행동하고 독일 사람처럼 말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섣부른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영상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최근에 보면서 조금 약간 아 내가 잘 몰랐구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걸 내가 많이 오해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본인이 가진 문화적인 특징과 자신의 본질을 지키면서 또 그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그 두 가지 특성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의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인테그레이션이다 라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붙어? 그래서 제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가진 그런 한국적인 성향들, 정이라든지 예전에는 이런 한국인의 정이 되게 촌스러운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독일에 와서 난 독일 사람처럼 쿨하게 좀 하면 안 돼? 뭐 구질구질하게 정이야. 나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정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구나. 또 이런 저의 정이 많은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독일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얘는 좀 만두피가 터졌다. 얘는 보류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도 안 만든 것 같네. 지금 열심히 차곡차곡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정신노동이에요. 만두를 빚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소 이제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는데 편집할 때 고생을 좀 하겠죠. 네, 제 본질적인 그런 성향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또 약간 타협을 하는 거죠, 현실과.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지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 와서 내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조심성이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조심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의심? 불신? 경계심? 이게 뭐 사람에 대한 의심, 경계심이 아니라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전 대체적으로 독일 사람들을 좋아하고 독일 사람들이랑 잘 맞는 편인데 이 독일의 시스템, 독일의 행정 특히 관청에서의 그런 업무들, 은행, 보험사, 우편과 택배 시스템 독일 사시는 분들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의 이름만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참 열심히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독일이 사실 굉장한 행정국가잖아요.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발전해온 법과 체제와 그런 인프라들을 갖춘 나라인데 많이 낡았죠. 많이 낡았고 요즘 시대답지 않다 싶은 것들이 꽤 있어요. 뭐 덮어놓고 독일을 까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한국이 짱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낡은 오래된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너무 믿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신청했으니까 오겠지. 하라는 대로 절차대로 다 했으니까 되겠지. 라고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독일에서는. 뭐 며칠 뒤에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오겠지. 설마 이거를 잘못했겠어?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다면 이 사람들이 연락을 나한테 주겠지. 연락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가 설마 잘못되겠지 했던 것들이 잘못돼요. 하란 대로 시키는 대로 정말 오류 하나 없이 다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내가 절차대로 모든 일을 다 했더라도 항상 2번, 3번 확인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고
때 되면 나에게 알아서 연락을 줄 것이다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연락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심성도 많아지고 의심도 좀 많아지고 좀 회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 성격 중에 약간 스캡티시? 회의적이라는 그런 평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좋게 말하면. 과연 이 일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번 의심을 하고 물어보자. 근데 독일 사람도 웃긴 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걸 nachfragen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재차 물어보는 거, 아니면 일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거. 근데 이게 또 적당한 때와 시기와 방법이 있어요. 이 nachfragen을 하는. 그거를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나 그 담당자가 약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못 믿어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못 믿어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믿음과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아예 없이 그냥 무조건 감시하듯이 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독일에서 바뀐 성격 두 번째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거든요, 원래. 지금도 급해요. 지금도 저 막 걸을 때 진짜 저 축지법 써서 걷고 앞에 막 천천히 가는 사람 있으면 뒤에 이렇게 틈새를 노려요. 그 틈새를 이렇게 버스, 지하철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고. 원래 그런 성격인데 조금 느긋해졌어요. 아니 꽤 많이 느긋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지금 이게 느긋해진 게 이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느긋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쵸. 한국이 빨리빨리의 사회라면 독일은 뭐든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나하나 단계대로 한 단계가 끝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독일에 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답답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좀 답답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그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죠. 원칙대로 하는 것의 장점, 그리고 그렇게 단계와 순서를 지켜서 했을 때에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잘 축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그때 꼼수대로 약간 좀 모면하듯이 그렇게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 다음에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지? 그런 면에서 좀 느긋해진 게 있고 또 이제 일 처리 아까 뭐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내가 막 재촉하고 nachfragen을 할 그럴 때가 아닌데 자꾸 막 nachfragen을 하게 되면 되게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에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가요. 우체국 창구에 줄을 서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빈자리가 났어요. 창구에. 빈자리가 생겼으면 바로 가가지고 제 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 창구가 비었더라도 그 직원이 아직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전 손님이 떠나고 나서 그 뭐 마무리 작업을 전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뭐 물을 마셔야 된다든지 그 직원도 자기 나름의 그 일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하기 전까지 손님이 그냥 기다려요. 줄을 선 채로. 그 창구가 비어 있어도. 근데 그 창구가 비어 있다고 약간 그런 문화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냅다코나 글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손님이 왔으니까 자기가 뭘 하던 일 있어도 솔직히 저라면 손님이 이렇게 왔으면 내가 뭘 하고 있었어도 그걸 쫙 적고 이렇게 응대를 할 것 같은데 자기 하던 거 끝까지 해요.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손님 입장에서 되게 머쓱하죠. 사실 무안할 수 있죠. 저는 약간 무안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래서 뭐야 인종차별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도와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아무리 중요하고 손님이 아무리 바빠도 직원도 직원 일이 중요하고 직원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는 그치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손님이라고 직원을 막 재촉하고 그 사람은 그게 일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할 때 막 누가 재촉하고 막 그럼 싫잖아요. 내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껴지고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이렇게 한 번에 막 여러 명씩 저한테 와서 뭘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제가 하는 일의 방식대로, 속도대로 제가 일을 처리하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더라도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또 반대로 저한테 일을 처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걔 중에도 못 기다리고 막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촉하는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한국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 한국의 공중 도덕 의식을 제가 지금 비하하려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저도 이제 한국에 아무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여기도 막 재촉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빨리 해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 느리게 해줘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그 독일에서 그 일 느리게 천천히 해서 내 복장 터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너였구나, 에밀리 라고 저를 좀 미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일처리가 진짜 빠른 편이에요. 저희 회사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일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제가 그랬죠. 한국인으로서의 그 특성을 간직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그 중에 하나가 빠른 손놀림과 일처리. 그러니까 독일식의 어떤 느긋함과 상대방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존중은 받아들이되,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빠른 일 처리는 그대로 감직을 하면서 살고 있다. 만두피가 요만큼 남았고요. 끝까지 다 안 마르고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덮어놨던 덕분에. 만두는 요만큼 빚었어요. 요만큼. 독일에서 살면서 바뀐 성격, 성향. 세 번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됐어요. 저 진짜 감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감정적인 게 막 죄악이고 마치 막 미성숙하고 좀 덜 돼먹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내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저는 감정적인 게 곧 나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이성적인 사람만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독일인만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난 너무 끔찍할 것 같아.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하고 조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 장점이 있는 만큼 감정적인 사람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낼 줄 알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도 알고, 그 감정을 잘 처리할 줄도 아는 사람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독일에 살다 보면 참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또 기본 정서가 정이랑 한이잖아요. 이 한국인의 한 맺힌 이 마음을 또 제대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독일어로 한국인의 모든 감정,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참 건강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논쟁 상황이나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이 감정을 거의 개입을 시키지 않게 됐죠, 독일에 살면서.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직장에서 막 감정 앞세우고 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감정이 앞세워지는 경우가 꽤 많지 않나요? 특히 막 상사한테 혼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이제 혼난다는 거는 근데 감정적으로 혼내는 거거든요. 그쵸? 막 폭언 이런 거 굉장히 감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독일 회사에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는 없었어요. 진짜. 상사한테 혼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면은 혼낸다는 건 사실 어른이 애를 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사람과 사람 간의 그냥 사적인 관계는 어떨까? 제가 독일에 와서 연애도 하고 헤어져도 보고, 또 새로운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독일에서는 연인 간에도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애를 할 때는 되게 서운한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뭔가 내 마음을 되게 알아주길 바라고,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계산적인 게 보이면은 막 그날 바로 싸움 나고 막 그런 적이 많았는데, 뭐 그만큼 제가 어렸으니까 미성숙한 연애를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높겠지만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연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시대도 약간 좀 구닥다리 시대였고 지금보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이제 연애를 제가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걸 독일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외계인을 만난 것 마냥 저를 약간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물론 저를 사랑하고 저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머리로 이해는 안 돼도 그러려는 거는 같았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냥 짝리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화를 내지? 그러니까 섭섭해한다, 서운해한다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가 화를 낸다고 모든 감정이 화를 내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는 연애를 하면서도 그런 지극히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도 물론 나누지만 어떤 서로 간에 의견 불일치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없었던 부분이죠. 이거는 근데 독일에 살지 않아도 원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분들을 분명히 한국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예니까 그냥 그렇게. 그리고 만두 빚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뭐 제가 지금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절대적인 이론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두 빚는 아줌마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얘도 터졌네. 자, 이렇게 해서 만두피 다 썼고요. 만두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어디부터 했지? 여기부터 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망친 거 22, 23. 그래서 총 23개의 만두피 150g이 23개가 되는구나. 이거 만두 빚은 거 바로 이렇게 서로 다닥다닥 붙이면은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 안 떨어지거든요. 다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이를 두고 이렇게 접시에다 조그만 데다 담아서 얘를 냉동실에 바로 넣을 거예요. 냉동실에 바로 넣어서 이게 얼면 그때부터는 얘가 막 따닥따닥 붙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 이 12개는 얼리고 나머지 8개는 이따가 저녁에 바로 쪄서 먹어야지. 찌고 굽고 그럴까? Emily mit Y.